미국이라는 나라의 무서움, 이제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뒤에는 쇠방망이를 들고서 휘두른 그런 나라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그 데자뷰처럼 느끼시는 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복잡한 아니냐. 그 이후로 공교롭게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기울었고, 그렇죠. 그 내용이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수출 퍼센테이지까지 통제를 하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뭐 원재료는 뭐 어디 거 쓰고 이런 것까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일본 내에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를 개런티를 해라.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원가가 이 생산량이 2배면 30%씩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다 200개 만들면 원가가 66이니까 100원 받던 것을 예를 들어서 70원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더라도 네. 이익을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예를 들면 200개를 400개로 캐파를 올리면 또 33이 또 떨어지니까 네. 50으로 가도 이게 되는 거죠, 가격을. 근데 미국이 그걸 제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마이크론 기준으로, 마이크론은 예를 들면 생산량이 100이라고 하면 원가가 100인 거죠. 근데 일본 기업은 66, 예를 들면 50, 33 계속적으로 떨어지지만 판매 가격은 이제 그 페어 밸류, 그 공정 가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FMV를 정해가지고 그 기준이 마이크론이 생산하는 원가, 그 기준 밑으로는 가격을 못 낮춘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는 원가가 66, 50인데 네. 마이크론이 1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30, 40%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뭐 한 10년 가까이 즐겼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노관 안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변수가 두 가지가 생긴 것이, 하나는 이 과도한 이익에 취해서 추가적인 R&D나 예를 들면 제품 개발이나 이걸 하나 게으리한 것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런 미일 반도체 협정에 예외가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일본 기업 탑6에만 해당이 되고 한국 기업은 거기 해당이 없어요. 당시에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삼성이 엄청난 캐파를 늘렸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일본은 100에 파는데 우리는 70에 팔면 당연히 우리 마켓시가 올라가는 것이, 그게 이제 90년대 한국이 완전히 일어섰던 이제 결정적인 뭐 계기라고 사실은 봐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협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무서움, 이제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뒤에는 쇠방망이를 들고서 휘두른 그런 나라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 90년대, 2010년까지 G2였고 미국의 최대 우방이죠. 네. 그런데도 그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제 2번 개정하면서 10년 만에 일본 반도체 업체들을 완전히 다 죽여 없앴습니다. 그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뭐 80년대, 90년대 뭐 저는 소니를 우리 삼성이 이길 수 있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렇습니다. NEC, 도시바, 히다치, 미쯔비시, 뭐 오키까지 6개의 식스 시스터즈라고 하는 일본 반도체사를 우리 삼성이 이긴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은 이것이 그 국익하고 관련되는 문제라고 하면 가장 최대의 동맹의 기업들도 싹 다 죽여서 흔적도 없이 보낼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위상을 놓고, 물론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더 중요하냐 일본이 더 중요하냐를 놓고 보면 경제 규모나 전략적 위치로 보면 일본이 월등히 더 중요했죠. 냉정하게 당시에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G2인 나라, G2 동맹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냉정하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학살에 가까운 네. 이제 이 결과를 만들어낸 미국인데, 네. 우리는 지금 G1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80년대 당시 G2는 이제 일본을 그렇죠. 네, 표현하시는 거. 네. 근데 지금 우리로 보면 G2는 뭐 지금은 중국이고 G3가 일본이고 네. 우리는 한 G10, G9 뭐 이 정도지만 그러면 우리 G9, G10 정도 되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방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라든지 또 스페셜 케어를 기대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미국을 적으로 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미국의 동맹이 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다. 이런 말을 키신저가 했던 적이 있죠. 키신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자기 국익에 이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떤 이제 나라든 간에 이것은 좌초시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왜 함정이냐 더지냐, 왜 이게 제2의 반도체 협정하고 똑같은 것이냐는 그런 측면에서 G2 동맹도 이것은 이제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G10 동맹 정도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이 사례를 놓고 보면 이것은 충분히 이제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 국빈 대우 해준다고 안심해서도 안 되는 거고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국빈 대우 해주고 뒤에는 이제 쇠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게 미국이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방법적으로 삼성전자는 일단은 그 뭐 170억 달러인가요? 투자하기로 했고 그럼 여기서 달라는 정보 공유, 이익 공유 어떻게 순순히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거부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보조금 안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 받아봤자 5%에서 170억 불에 뭐 15% 정도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보조금 안 받겠습니다 하면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 밉보이는 것, 예.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두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하면은 미국에 밉보일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정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걸로 몰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게 우리로서는 이제 굉장한 리스크고 반대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보조금의 세부 시행 규칙을 쭉 읽어보면 그것은 안 받는 게 맞고 안 가는 게 맞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뭐 삽을 이미 떴고 이 대통령하고도 약속을 했고 그래서 안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로서는 그 앞에 나서서 일본으로 항의하고 대들면 이건 다치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나라가 있어요. 어디? 우리는 170억 불 투자하는데 대만의 TSMC는 400억 불을 투자를 합니다. 2배 이상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애국심으로 얘기하면 우리 삼성이 TSMC보다 높은 기술을 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클라이언트가 평가하는 기술 수준 또는 이제 능력을 보면 그건 뭐 TSMC가 절대적으로 1위고 우리가 2등 한단 말이에요. 저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TSMC 입장에서 사실은 미국은 제가 볼 때는 그 반도체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반도체 생산 캐파를 보면 한 12%, 11%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7나노 이하 이 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거의 빵이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TSMC에 가장 크게 많이 의존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 기술 생산의 내재화는 세계에서 1등한 놈을 잡아다가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 2등, 3등, 4등은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제가 볼 땐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에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1등 하는 놈을 계속적으로 잘 끌고 가기 위해서 1등 하는 놈이 중간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TSMC 데려와야 되니까 삼성도 그렇죠. 이리 와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TSMC가 반응하면 2등 하는 얘를 우리가 밀어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아주 우리가 고약한 덫에 사실은 걸린 거고. 고약한 법. 그래서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그 첨단 기술의 유출은 우리보다는 TSMC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빨리 대들기보다는
우리보다 더 시급한 것이 TSMC이기 때문에 TSMC하고 보조를 맞추거나 TSMC가 먼저 악유하고 나면 거기에 우리도 따라서 가는 전략,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 입장에서 기술의 어떻게 보면 도난 또는 이제 약탈의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죠. 그래서 그 TSMC의 회장인 장충모 회장의 모리츠 창의 얘기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건설 코스트는 대만에 뭐 이 2배에서 4배만큼 더 든다. 건설 비용이 2배에서 그렇죠. 4배. 코스트는 생산을 한다고 하면 50% 이상 더 든다. 그래서 그 가야 되냐? 이게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그 회장이 얘기를 했다가 예. 이제 펠로시 왔다 가고 이제 미국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서 그 400억 불짜리 공장 짓는 착공식에 가서는 이제 말을 바꿉니다. 바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TI에서 근무할 때 미국에 공장 짓는 것이 내 꿈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대만에서 어떤 잡지사가 네. 이제 토론을 했어요. 21세기 반도체 포럼.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번역이 된 반도체 전쟁 그 치보어를 쓴 이제 저자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충모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 속내는 미국 가가지고 BEP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했고 또 그것이 그러면 사실은 미국하고의 그런 관계라고 하면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이 반도체 공장이 없다고 하면 미국이 대만을 그렇게 열심히 뭐 이게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네. 그러면 이것은 이 대만 정부가 나서서 사실은 미국하고 그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차잉원 총통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조용하게 있죠. 그래서 그 얘기의 전부를 다 이제 TSMC 회장 모리츠 창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 불만이 있다 또는 이제 이거 어렵다 이 얘기를 이 TSMC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정치력이 약하니까 이제 기업의 힘을 이제 빌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이제 우리는 약간 상황이 다르죠. 근데 이제 혹자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파운드리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 보니까 TSMC가 400억 달러, 삼성은 170억 달러밖에 안 돼? 우리가 그러면은 더 많이 투자해야지. 왜냐면 TSMC가 미국에다 공장 지어가지고 미국 기업들 마켓시어 더 많이 빨아간대잖아. 그리고 삼성이 더 투자를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제가 책에도 그걸 썼는데요. 왜 TSMC는 그런 기술 유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가고 삼성은 그를 동일히 상대적으로 정략으로 하면 이 TSMC의 최대 고객이 애플, 그다음에 퀄컴, AMD 그렇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거의 70% 이상의 쉐어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100% 미국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대만의 공장이 있으나 미국의 공장이 있으나 이거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만들어서 비행기로 보내나 현지에서 만들어 갖고 바로 공급하나. 그런데 문제는 현지에서 바로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이것은 이제 대만족인 거죠. 미국산이고 그렇죠. 빨리 오고 그렇죠. 주문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단축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만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대만의 방위 문제를 뭐 지금 그 중국이 상기 정부 들어서고 나가지고 대만에 대한 이제 그 무력 시위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대만의 방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군사력이고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짐으로 해서 대만은 그런 이제 고객 관리 플러스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카드가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것은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그 파운드리의 주 고객은 그 팹리스라고 설계만 하는 회사들 이 사람들인데 전 세계 팹리스 기업들 다
탑10 중에서 1등하고 9등을 뺀 8명의 이 8개 기업의 CEO가 전부 이게 대만 혹은 중국 본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네. 우리도 뭐 재미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재미교포 중에서 세계적인 패밀리스를 하고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미국에 살고 있고 그랬을 때 내 조국의 내 모국의 기업이 와서 패밀리스를 서비스하는 것하고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패밀리스를 하는 것하고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어느 거를 선택하려는 것은 물어보나만 하죠. 그렇죠. 창업자 CEO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삼성이 미국 가는 것과 TSMC가 미국 가는 것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을 조금 그렇게 했지만 삼성은 어떻게 보면 TSMC를 잡아가기 위한 미국의 페이스메이커로서 한국 이제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 약간 대만하고 이제 그 지정학적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게 책 129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해외 여러 싱크탱크에서 이야기 나온 걸 이제 소장님이 모으신 건데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 표로 이렇게 집대성 하실 정도로. 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이것은 미국이 그 무기를 팔기 위한 그리고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일거양득의 전략이다.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 리스트의 그 출처가 보면 100%다 미국계 기관, 미국계 이제 전문가의 발언이지 이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만든 시나리오일 뿐이고 조금 더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 지금 미중의 관계에서 가장 지금 핫한 것이 반도체 기술입니다. 지금 뭐 한국과의 격차를 보더라도 뭐 한 3년에서 7년 이상의 격차가 있는데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를 제품, 기술, 장비까지 완전히 브로킹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을 앞에 두고서 굉장히 깝깝한 어떻게 보면 앞이 캄캄한 그런 상태에 사실은 도달을 했어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대만을 과연 이제 무력으로 침공할 필요가 있냐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홍콩을 이제 할양받듯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을 평화적으로 만약에 접수를 하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대만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가 때려 부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앞으로 기술이 지금이 이제 3나노지만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1나노로 갈 거고 또 5년 정도 지나면 그보다 더 낮은 레벨로 갈 건데 그걸 중국이 하기는 불가능하죠. 근데 지금 중국이 대만 자기 손으로 옥동자를 죽이는 꼴이니까요. 그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빵이다. 오히려 더 중국이 지금보다 더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서 그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만을 무력이 아닌 방식으로 접수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일거에 미국의 IT 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대만이기 때문에 네. 대만에 대해서 그런 이제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 조급한 또는 이제 무리한 무력 침공이나 공격은 제가 볼 때는 대만의 밸류 자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아 보이고 네. 지금 이제 대만하고의 관계에서 뭐를 하나 좀 봐야 되냐면 왜 대만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미국의 그 또 하나의 내용을 보면 그 양안 관계가 긴장이 됐을 때 대만이 무기를 계속 삽니다. 네. 그럴 때 그 무기를 전부 미국에서 공급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만이 거의 한 870억 불 가까운 무기를 샀어요. 그래서 양안 관계가 긴장이 되면 미국은 국방 이제 관련되는 제품에서 수출이 엄청 늘어나는 이제 무기를 파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대만을 이제 끌고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가 이제 뭐 일본하고 관계에서 독도 문제나 이런 걸 들고 들어오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중국을 이제 적절하게 자극하고 밀당해서 좋은 카드가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가
그 등장은 하고는 있지만 이제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79년에 이 대만이 그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뭐 원차이나 팔레시 하나 된 중국 그래서 중국 대륙의 유일한 이제 정부는 이제 사회주의 중국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대만하고 이제 그 단교를 하는 그런 것을 거치는데 그때 미국이 무슨 묘한 거를 하나 했냐면 대만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이 미국 법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가 망치 두드려서 그냥 통과시킨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걸 신경을 안 썼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의 놀라운 예측력, 예지력이고 미국의 무서움인데 그 대만 관계법이 보면 뭐가 돼 있냐면 표현이 굉장히 완곡해요. 대만이 이 현재 상태를 변경시킬 수 있는 본토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그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이제 미국이 나선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읽어보면은 굉장히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동 개입 조항이에요.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건 현재처럼 이렇게 양안 관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공격을 받아서 이것이 흡수될 때는 미국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알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전면전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뭐 중국이 미국의 뭐 70%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73% 얘기를 하지만 군사력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 30에서 한 50% 수준에 붙었다 그러면 이건 100전 100패죠.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쌈이 안 된다. 그렇죠. 게임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손자병법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싸움만 하라는 게 손자의 가르침인데 그렇죠. 해 갖고 이게 자기가 50%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 싸움을 걸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너 가지 이유에서 미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는 건 뭐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아마 미국이 얘기하는 시나리오대로 공격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만 관련해서 현상 변경이라는 이 네 글자가 정치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그렇습니다. 문구예요. 현상 변경이라는 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고, 근데 현상 회복은 미국이 다시 개입을 해서 그걸 돌려놓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 이게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거죠. 자동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슨 현상 변경, 현상 회복 이 말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79년에 누가 그런 걸 신경이나 써 하는데 그게 아무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쉽게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를 시켜 놓은 거죠.